자, 봅시다. 오늘 시조부터 보자. 일단 시조 정리부터 먼저 해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울 단원이 니네가 시조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조가 어떤 단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볼 때는 필기를 할 건데 볼 건 이거 볼 거야. 워크북 보고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니네 학교에서 나눠줬던 프린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핑을 예쁘게 쳐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이 워크북으로 보면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게. 해주고 나서 본문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시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 자, 시조. 시조가 뭐야? 그러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 그럼 시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한번 가볼까요? 시조의 발생부터 한번 가보자. 시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고려 언제? 근데 원래대로라면 시조의 발생은 고려 중엽이라고 보는 게 맞아. 그리고 고려 말에 시조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니네 학습지에서는 시조가 고려 말에 완성이 되었다고 나와. 그럼 어쨌든 시험 내는 건 니네 학교니까 니네 학교를 따르자고. 그래서 언제 발생을 했다고? 고려 말에 시조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시조가 유행하게 된 건 언제부터 유행하게 됐냐면 조선시대에서 크게 유행하게 돼. 조선시대. 물론 조선시대에서 유행해서 언제까지 쓰인다? 지금도 현대 시조가 쓰여. 그래서 지금도 현대 시조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이게 시조인 거야. 그러면 시조를 좀 더 가보면 이 우리가 고려 말에 발생된 시조잖아. 시조의 기본 형식을 한번 따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 시조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돼 있게? 이거 딱 보면 이거 시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 그래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몇 자? 3자, 몇 구? 6구. 글자 수는 몇 글자 이내로? 45자 내외로. 그래서 3장 6구에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장이라는 얘기는 몇 줄이라는 거야? 3줄이라는 거야. 줄. 그리고 구는 2음보씩. 구는 2음보씩을 하나의 구라고 봐. 3장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3행이라는 거야. 3장 6구에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이것만 형식이냐? 아니야. 여기 좀 더 가야 돼. 글자 수도 규정을 해줘. 대부분 글자 수는 몇 개?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이거 글자 수라고 부르거든. 3사조 또는 4사조. 몇 음보? 4음보가 된다. 이렇게 4음보. 그래서 얘는 글자 수라고 했지. 글자 수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음의 수야. 그래서 얘를 음수율이라고 불러. 글자 수를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를 맞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4음보라고 했지. 그러면 음보는 뭐가 돼? 뭐의 단위? 얘는 끊어읽기의 단위야. 그러면 한 행을 몇 번 끊어읽는다는 거야? 4번 끊어읽는다는 거야. 요건 진짜 본문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3글자나 4글자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야. 얘는 뭐가 돼? 얘는 기본이야. 기본 율격이야. 기본 율격이라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 뭐가 가능하다?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시조의 기본 형식이야. 그렇다면 시조는 딱 봤을 때 3줄로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행을 몇 번씩 끌어읽게 되어 있어야 돼? 4번씩 끌어읽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뭐가 있을까? 낙구라고 해야죠. 마지막 장을 우리가 종장이라고 부르거든.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그래. 이거 3음절로 이루어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시가 어저 내일이야. 황진이잖아. 어떻게 시작해?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내도막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고 3음절로 시작한단 말이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되는 게 기본 형식인 거야. 그래서 시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조가 발전을 하게 돼. 그 발전하는 기준이 언제일까? 언제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문학이 발전할까? 이걸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라고 나와.
근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이건 들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때를 우리가 근대라고 불러. 그럼 이때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중까지 15세기 16까지니까 얘는 중세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불러. 중세에서 뭘로 넘어가느냐? 근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과도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먼저 일어났겠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때부터 근대 문학이라고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근대의 기준이 뭐냐 이거. 뭘 근대라고 할까? 근대의 기준은 바로 이런 거야. 근대는 민중의식 성장.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봉건적 계급사회가 뭐 하기 시작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가 근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를 언제라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인 거야. 그러니까 민족의식은 간단해. 양반 별거 없네. 우리랑 별 차이 없네. 우리도 저들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양반이라고 해서 특별한 계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부터 서민들의 문학이 근대부터 민중의식이 성장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문학이 나오게 돼? 바로 서민 문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서민 문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서민 문학의 특징이 뭐냐? 이 서민 문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얘네들은 조선시대 4대 부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짓냐면 충, 효, 강호, 한적 이런 것들이야. 근데 충, 효 이런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상과 이념이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얘 때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어. 그런데 얘로 넘어가니까 자신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생활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그래서 삶 자체가 어떻게 돼? 좀 더 구체적인 거야. 관념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주로 나오게 돼. 이거야. 그런데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걸 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길어져? 길이가 길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내용을 쓰면서 서민문학 다루면서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장형화, 길이가 길어진다는 장형화 또는 산문화 경향이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조에서 지금 시조만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였단 말이야. 이것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민중의식이 성장해. 그래서 서민들이 이걸 짓기 시작해.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탄생한 시조가 무슨 시조라고? 사설시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얘를 평시조라고 부르는 거고, 이 평시조가 근대를 거쳐 서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게 무슨 시조? 바로 사설시조가 되는 거야. 사설시조. 이게.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돼. 사설시조. 그러면 평시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니까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사설시조는 주로 누가 만들었을까? 사설시조를 보면 대부분 뒤가 작자미상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작자미상이라는 얘기는 양반들은 유교적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부모를 돋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자꾸 날려. 하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사설시조는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평민 계층이거나 아니면 평민들한테도 술을 팔아야 되니까 누구 계층? 기생 계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생.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좀 더 정리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사설시조는 평민이나 기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형식은 어떻게 되냐? 얘도 몇 장? 얘도 3장 구조인 거야. 몇 행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도 몇 행? 3행. 3행인데 3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이 서민문학의 특징이 장형화되고 산문화된다 길어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3장 구조 중 2구 이상이 길어진 형태가 돼. 2구 이상이 길어진 형태야. 이게 3장 구조야. 딱 보면 세 줄인데 뭐 두 번째 줄이 엄청 길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매우 길어. 이렇게 돼.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지. 그게 뭐라고? 낙구. 종장이라고 할게.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이라고? 3음절이라고 보는 거죠.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시조는
고려 말에 누구에 의해서 주로 불리게 됐냐면 신진사대부들. 그러니까 이성계를 필두로 한 신진사대부들이겠죠. 무신난 이후 걔네들이 자신의 학문적 성취라든지 또는 뭐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도 되겠지만 또는 고려 말 나라의 국군이 쇠퇴했잖아. 그때 뭐 인생무상, 옛 왕조에 대한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니까 얘는 주로 조선 정계는 사대부들에 의해서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 서민들도 이 시조에 뛰어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요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우고.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써보니까 너희들 필기하기도 쉽지가 않잖아. 그지? 물론 다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너네가 좀 더 알기 쉽게 써서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서는 시조를 두 개로 나눠보자고. 무슨 시조와 무슨 시조로 나눠보자?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평시조부터 볼게요. 평시조고 여기는 무슨 시조? 사설시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뭐 볼까? 계층을 한번 가볼까요? 어떤 계층이 주로 썼는지를 한번 가볼게. 평시조의 계층부터 가볼게요. 평시조는 아까 내용이 관념적이라고 했지. 그래서 주로 누가 쓴다고? 사대부 또는 이제 지배계층이라고 말을 하겠죠. 사대부라든지 지배계층에 의해서 불리게 돼요. 그러면 사설시조는 누구에서? 평민계층. 평민인데 아까 누구도 포함시켰죠? 여기다가 기생, 기녀라고 할게. 여기 기녀도 포함돼요. 그럼 이제 어디도? 여기도 기녀가 포함돼요. 왜? 기녀는 사대부한테도 술을 팔아야 되고 평민한테도 술을 팔아야 될 거잖아. 이렇게. 이게 계층이고.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되냐? 이 노래가 주로 불리던 시기는 언제라고? 자, 평시는 언제부터? 고려 말부터. 언제부터? 고려 말부터. 고려 말부터 언제까지? 조선시대 유행했고 언제까지 불리고 있다고?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대까지 불리고 있다. 가장 유행한 건 조선시대가 맞지. 조선시대가 맞지만 이게 현재도 불리고 있는 거야. 이건 시기. 그럼 얘는 언제부터라고? 조선 후기. 언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난 이후에 주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도 한번 보자. 그럼 얘네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썼느냐? 평시조는 사대부들이 있었잖아. 아까 말했던 무슨 내용?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유교적 가치라고 하면 돼. 유교적 가치에다가 뭘 플러스 시켜야 되겠냐? 자연. 충, 효, 지조, 절개 이건 유교적 가치거든. 거기에다가 자연과 관련된 거지. 자연은 사대부들한테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유교적 가치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충, 효,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만 있겠어? 사대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있어? 기녀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돼서 평시의 기녀는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평민 가볼까? 평민들은 내용, 유교적인 내용 주로 하겠어? 아니야.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잖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겪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전쟁 나면 왕이 일단 어디로 도망가? 강화도로 도망가지. 그 양반 지배층의 무능, 탐관오로의 횡포 이런 풍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지배층을 풍자하거나 또는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하겠죠. 지배층이라든지 시대상을 풍자하게 됩니다. 시대상을 풍자하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더불어서 평민들이 주로 썼으니까 일상생활의 어떤 애환, 삶의 애환.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애환을 다리거나, 아까 누구도 있어? 기녀도 있었지? 네, 여기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사랑이라든지 이별 또는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거야. 이게 내용이겠지.
그러면 이런 거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봅시다. 형식도 한번 가볼까요? 자, 형식이죠. 아까 형식 어떻게 됐지? 3장 6구 다 써볼게. 일단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에 45자 내외였지. 글자 수는 몇 글자 몇 글자? 3글자 4글자. 그 다음에 4글자 4글자. 3, 4조 4, 4조에 몇 음복? 4음복. 이렇게 돼요. 4음복. 얘도 3장인 건 똑같죠? 3장 중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형태가 나타납니다. 비정상적으로 어떤 형태? 길어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도 얘네들의 뭐도 있다고? 공통점이 있다 그랬지? 그럼 얘네들의 형식상의 공통점 뭐가 될까? 형식상의 공통점 바로 초장, 중장, 종장 마지막이죠.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3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 정도까지만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좀 더 그 내용을 가보도록 하면 오늘 또 다양한 작품, 실제 작품들을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충 함께 선생님이 이렇게 계층, 시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내용, 여기는 형식은 이렇게 놔둘게요. 형식은 여기 공통적인 형식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누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굳이 안 써도 돼요.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학습지에 다 선생님 넣어놨어. 뒤에 넘겨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 있는데 그냥 니네한테 그냥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시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유 계층은 누구고 언제 유행했는지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치? 그런데 니네 학교에서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시조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 시조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고전 문학들이 만들어졌는지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선생님 이것도 판서로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져. 여기 너무 많아져서 일단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울게요. 자, 지우고 아까 선생님 뭘 펴보라고 했어? 워크북. 그렇죠? 워크북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아까 선생님 필기로 했던 것들이야. 워크북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것부터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시조 문학사야. 그러니까 시조는 선생님이 이 시조는 뒤에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한국 서정시가의 발전입니다. 자, 고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 삼국시대로 넘어가고 뒤에 조선시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출발은 바로 삼국시대의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아마 선생님 니네 학교 프린트를 봤더니 이거에 대한 것들은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한 것 같더라고. 고대가요가 뭔지 이런 거 설명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고대가요는 맨 처음에 주로 어떻게 되다가 구전되다가 그것이 보이니 이거? 보여? 구전되다가 뭐로? 한자로 번역된 거야. 한자로 번역돼. 이렇게. 근데 이제 고대가요니까 구전되다가 한자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해지는 건 다 한자로 전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또 항상 뭐와 함께 전하냐면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 그러니까 반드시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이제 정읍사라는 작품도 있지만 이 정읍사라는 작품도 뭐와 연결되냐면 망부석 설화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항상 배경설화가 함께 정해진다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정읍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죠? 네, 이렇게. 그래서 고대가요. 그러다가 고대가요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향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향가. 향가는 신라의 향가인데 향가는 총 3개로 되어 있어요. 4구체, 8구체, 10구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어떻게 돼가는 거야? 발전해 나가는 거야. 발전해 나가는 거고 이 19체가 그러면 뭐에 해당하겠어? 바로 완성형에 해당하는 거야. 19체가 완성형이야. 그래서 얘는 몇 줄이냐면 4줄. 얘는 몇 줄? 8줄. 얘는 몇 줄? 10줄인 거야. 그런데 10국체 향가 이 특징들이 있지? 이게 아주 중요해. 일단 첫 번째가 몇 단 구성이냐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몇 줄? 4줄, 4줄, 2줄, 3단 구성. 그 다음 낙구. 낙구는 10구니까 9구를 말해. 9번째 줄. 9구에 출발이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낙구가 어디냐면 4줄, 4줄, 3단 구성의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3단 구성의 첫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낙구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니까 뭐와 비슷한 게 있어? 시주와 비슷한 게 있지? 첫 번째, 뭐가 비슷하지? 그래. 일단 첫 번째가 3장 구조잖아. 시조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시조의 3장이야. 초장, 중장, 종장. 그게 4, 4, 2랑 똑같아. 또 하나, 시조에서는 이게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니까 3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아까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이잖아. 그래서 낙구를 제한하는 거야. 낙구를 3음절로 제한하고 여기서는 감탄사로 제한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훗날 뭐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시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19체 향가 중에서도 19체 향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된 거예요. 여기 향가입니다. 그러다가 향가 다음에 뭐가 나오냐? 고려가요가 나오게 되는 거야. 고려가요는 딱 봐도 고려니까 고려시대가 되겠지? 고려시대 고려가요. 얘는 향가잖아. 향가는 표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는 고대가요는 대부분 뭐라고 했어? 구전대다가 문자로 전했잖아. 그러니까 신라의 향가는 좀만 써고 가자. 뭘로 기록했다? 향찰로 기록됐어요. 향가는 향찰로 기록됐어요. 향찰이 뭔지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향찰로 기록되지? 근데 이 향찰은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뭐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거야. 그러면 한자를 모르면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한자를 모르면 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가는 누구의 문학이야? 바로 지배층의 문학인 거야. 한자를 아는 것들은 그 당시에 지배층이기 때문에 얘는 지배층의 문학이야. 그래서 지배층의 문학인 향가가 초창기 시조, 지배층의 문화인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배층의 문학이야. 지배층의 문학. 그런데 이 다음 시기에 이루어진 뭐는? 고려가요는 누구의 문학이냐면 얘는 서민의 문학이 되는 거야. 서민의 문학인데 그러면 서민의 문학이라면 그 당시에 얘네들이 문자 사용을 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민의 문학이라는 얘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한다? 구전으로 전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야. 구전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한글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는 거야. 한글로 기록돼. 이게 고려가요야. 그러면 서민의 문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부분이 작자는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작자 미상이야. 그래도 고려가요의 특징이 있으니까 고려가요의 특징을 한번 볼게. 고려가요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3, 분, 후. 몇 음보? 3음보. 3, 3, 2조. 아까 이거 시조는 3, 4조, 4, 4조잖아. 그걸 글자 수라고 했지.
글자 수를 좀 더 고급스럽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음수율. 그래서 얘도 글자 수니까 얘도 음수율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음수율. 3, 3, 2조의 음수율로 3분보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분절체라고 돼 있어. 분절체, 분연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얘는 연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뭘 가지고 있다?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특징이지. 이게 보편적인데 일반적으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뭐 하겠어?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만전출 벼사 같은 경우는 후렴구가 사라져 있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게 고려가요. 서민들이 뭐야? 서민들. 그럼 얘는 훗날 뭐에 영향을 미쳤냐? 뭐 사문보니까 얘도 뭐 3장 6구니까 시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서민들의 문학이니까 훗날 뭐에 영향을 미쳤어? 민요. 아리랑으로 대명된 민요도 몇 음보니? 3음보가 되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가 중세 전기예요. 고려의 건국, 중세 전기는 고려의 건국부터 몇 세기까지? 고려 시대까지.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가 중세 전기예요. 중세 후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가 되겠지. 그럼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이제 뭐로 관련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겠어? 한글로 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한문은 어려워. 근데 한글은 풀만해. 그러다 보니까 향유 계층도 어떻게 돼? 확 넓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시조죠. 우리 정영시 완성, 정영시입니다. 여기 이제 고려 말, 탄생을 고려 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조금 아시긴 해요. 요건. 근데 고려 말의 완성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신진사부터 유교적인 내용이라든지 여기 알파에 들어갈 내용은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조와 절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나와요. 지조와 절개. 또 나라가 망했잖아. 그래서 망국의 한, 나라 망한 한, 그래서 망국의 한 이런 작품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시조가 정립이 되죠. 그리고 주로 누구에 의해서? 사대부에 의해서. 충효예, 얘는 무슨 가치라고? 유교적 가치가 주로 쓰이게 되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 가면 시조가 어떻게 된다? 시조가 어떻게 돼? 계층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하고 여기 누구에 포함돼? 기생이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사대부, 기념, 중인, 풍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해학과 풍자 이런 내용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시조의 커다란 흐름이죠. 아까 뭐 사설시조와 평시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은 길게 썼지만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썼지? 요거 한번 가볼까? 여기서 보면 아까 19체안가의 3단 구성과 낙구의 천머리 감탄사가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장 중장 3장 구성이죠. 3장 구성과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잖아.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 평시는 아까 주로 사대부들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라고 했지. 그래서 정형성을 중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형성이라는 얘기는 틀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제미, 엄격한 정제미. 그래서 3장 6구로 딱 써야 돼.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사설시조는 평민들까지 계층이 확대되지. 그래서 대부분이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하고 정형성 어떻게 탈피돼. 정형성의 탈피 내용을 선생님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요. 산문화 그리고 뭐? 장형화, 형태가 길어지는 장형화대가 꽤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조는 몇 편? 배운 시조 몇 편? 시조 3편인 거야.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누구의? 이황의 도산 12곡의 일부 그리고 마지막 사설시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3개 시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지 조금 이해됐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니네를 이해시키는 것까지. 외우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 니네의 몫. 선생님은 니네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교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교재는 어떤 교재? 이 교재입니다. 흰색 교재. 흰색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저 내일이야. 이 작품 한번. 이게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같아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좀만 더 깨끗하게 지울게.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기를 해놨어요. 필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미리 옮겨놔도 되는데 같이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작가 누구냐면 황진이요, 황진이. 황진이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직업이 뭐죠? 기생이죠, 기생. 기생인데도 원래 양반 출신의 기생이에요. 양반 출신의 기생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게 뛰어났어요, 되게. 학문적 성취도 뛰어났고, 뭐, 알려지기는 미모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럼 황진이가 여기서 보면 님에 대한 노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황진이가 님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할 때 그때 님이 누굴까? 술 먹으러 온 사람? 불특정 다수? 아니, 황진이가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진이한테 님은 다 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래, 산에 처박혀 있는 사람.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서경덕이라고 불러요. 서경덕. 서경덕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진이가, 그 당시에 황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예쁜 거 알아요. 자기가 매력 덩어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자신의 치마폭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양반들을 조롱하고, 양반들 이빨 뽑고, 또 양반들이 자신 치마자락에다가 뭐 시 쓰고, 이런 것들, 양반들을 추락하는 걸 즐겼어요. 그래서 내기도 많이 해요. 야, 어떤 양반이 되게 고고하대. 그러면 황진이가, 그래? 그럼 내가 걔 이빨 하나 뽑아볼까? 이런 거야. 그럼 내기할까? 내기. 그래서 온갖 아양을 떨어서, 나리 절 사랑하신다면 이빨 하나 뽑아주시죠. 그럼 진짜로 이빨을 뽑아줘. 그리고 와서, 봤냐? 나 황진이야. 이런 거야. 이런 내기를 많이 해. 내 저목으로다가 나를 찬양하는 시기를 쓰게 해줄게. 여기다 시 한 편 써주시죠. 나리 확 써줘. 봤냐? 이게 나야. 이런 황진이었어. 그럼 이런 황진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진이가 찍어서 안 넘어간 남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황진이가 작업을 했는데 넘어오지 않은 남자가 누구야? 서경덕이야. 나에게 이런 대접한 거 네가 처음이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경덕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서경덕의 제자로 들어가서 글을 배우기도 하죠. 응?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서경덕에 대한 마음을 쓴 거예요. 근데 서경덕도 어떻게 황진이를 마음에 품긴 했어요. 그런데 제자잖아. 그것도 한참 어린 제자잖아. 한참 어린 제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어쨌든 두 사람은 마음으로만 서로를 흠모하는 사이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황진이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서경덕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일단 이 시로 가볼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가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저 내일이야 라는 말이야. 내 하는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 그게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여기를 해석이 실은 두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어떻게? 아,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모르던가 이렇게. 내가 그리워할 줄 뻔히 알았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도 보지만 우리 그르다라는 말 알아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그래서 어저 내일이야. 잘못된 줄을 모르던가 이렇게. 나도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아 이렇게. 또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그리워할 줄 알아 이렇게. 그죠? 서리법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있으라 하다면 있어. 자신감이 넘치죠? 너 내 옆에 있어. 하면 있으라 하다면 가겠느냐만. 그거야.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다는 얘기야? 안 갔겠다는 얘기야? 안 갔겠다는 얘기죠. 있어. 그러면 안 갔을 것이지만 구태여 보내고, 구태는 굳이야. 지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장은 나도 몰라 하노라. 지가 가라고 했어. 가세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존심과 어떤 연정사의 갈등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그리다라는 얘기는 잘못됐다라고 해석했잖아.
그럼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뭔지 알아?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보내놓고 가라고 해놓고 혼자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나의 잘못된 행동. 이걸 그리워하다로 해석한다면 내 할 일이야,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모르던가 그리워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워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학교에서 뭘로 해석했습니까? 그리워하다로 해석했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후회야. 아,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 거. 님을 보내면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던 거 알고 있었어요. 응? 님을 잡을 수 있었으란 미련이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어? 라는 거죠. 잡았을수란 미련. 그런데 보내고 그리워한 적은 나도 몰라 오너라. 떠난 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제구태어야. 제구태어. 그러면 이 제구태어라는 말을 현대어로 풀어보면 야 지가 굳이 이런 뜻이야. 지가 굳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가가 누구냔 말이야. 지가가. 이걸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달라져. 그런데 이 작품 전체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을 거라고 선생님도 알고 있어. 선생님도 이거 계속 얘기했었지? 학교에서도. 가볼까? 이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냐? 있으라 하면 가겠느냐만. 여기서 호흡을 여기서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가겠느냐만. 여기서 끊었지. 그럼 뭐가 돼? 지가 굳이 보내고가 되는 거야. 지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저가 뜻하는 건 누군 거야? 바로 황진인 거야. 황진이 지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여기서 1번에서 끊어서 읽으면 제가 굳이에서의 저는 누가 돼? 황진이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냐 소리야? 근데 만약에 이거 어디서 끊어? 여기서 끊었어.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돼? 있으라 했다면 가겠느냐만 지가 굳이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뭐야? 지가 가겠느냐만 굳이. 여기서 저는 누가 돼? 님이 되는 거야. 내가 있어 라고 했다면 가겠느냐만 지가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여기서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2번으로. 그러면 제가 가겠느냐만 굳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문장의 어순이 예쁘지 않지. 어떻게 되겠어? 지가 굳이 가겠느냐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굳이를 뒤로 뺐으니까. 이걸 여기서 자른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기에 무슨 법이 쓰였다고 봐? 도치법이 쓰였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쨌든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작품 전체에 크다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주격조사 저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가 이런 뜻이겠죠. 이 지를 황진으로 화자로 보느냐 아니면 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달라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옆에 있는 거 살짝 한번 가볼까요? 아까 몇 줄짜리였어? 윤지 몇 줄짜리야 그거? 세 줄. 세 줄이니까 초장, 중장, 종장, 3장이겠지? 끊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뭐로 끝나요? 보내고 3음절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장르는 뭐라고? 시조. 평시조야. 평시조. 이렇게. 여기 애상적이라는 말이 나왔네. 애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게? 그렇죠.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죠. 얘 왜 이러니? 야, 정신 차려. 그리고 여성 화자니까 여성적이 되겠고 이별가겠죠. 주제는 이별의 회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보냈을까? 그리고 그리움. 네, 특징은 행간걸림의 기법을 통해서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했잖아. 여기서 행간걸림이 뭘까요? 근데 얘는 왜 선명해지지 않니? 아, 너무 크게,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 갑자기? 저렇게 내가 맞출게요. 행간걸림이란 뭘 말하니까 하면 행간걸림이란 의도적으로 행의 위치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냐면 있으라 하다면 가겠느냐만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이 구절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지?
그래서 지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한 적은 나도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3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3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4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어디로 옮긴 거야? 의도적으로 일로 옮긴 거야. 이게 행간 걸림이야. 행간 걸림을 함으로써 얘가 여기에도 걸리고 어디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리지.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이걸 행간 걸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너 언제 돌아올래? 원래 바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냐? 자, 이렇게 됐고 조금 보일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조니까 4음보의 율격을 지녔겠죠. 그럼 제9태여에 대한 해석 아까 했죠. 있으라 했다면 가겠느냐만 지가 굳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님을 있으라 했다면 님이 제9태여 가겠는가 이렇게 된 거고, 님을 주어로 하여 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님이 가겠느냐만 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건 아까 뒤에서 끄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도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있으라 했다면 가겠느냐만 지가 굳이 보내고요. 여기서 저는 누구라고? 화자인 나를 줘요. 저가가 누구야? 화자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낸 행위에 중심을 한 거야. 그래서 강조해서 얘는 이렇게 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행간 걸림이 되겠지? 얘는 왜? 지가 굳이가 아래에 있어 와야지 얘만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래에 있어야 될 걸 위로 올려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행간 걸림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본다면 행간 걸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얘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는 님의 마음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는 화자의 마음을 교차하면서 표현한 거야. 네, 중의적인 거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자도 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라고만 안 했다면 굳이 떠났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왜 굳이 보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과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작품을 한번 해봤어요.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 요 카메라 세팅도 좀 하고 해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좀 하십시다.